안녕하세요. 파주댁 박명숙입니다. 오늘 DED의 파킨슨병 치료약 길라잡이 5회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것은 그래프가 좀 있고 그래서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것은 3장 파킨슨병 치료약의 2회에서 134페이지 약물 그래프 공부하기부터 160페이지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그래프 공부하기 비듀 2014년 4월 28일 오래전부터 생각만 가지고 있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쓸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 일단 초안이라도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수정할 생각으로 올립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마도파정 속방형과 마도파 HBS 캡슐 서방형의 작동 그래프로 매우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시네메트정, 퍼킨정 등 속방형은 마도파정 속방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네메트 CR정, 레보다 서방정은 마도파 HBS 캡슐 서방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조사에서 정확한 약물 그래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사하다고 추정합니다. 리키피디 서방정이나 미라펙스 서방정 24시간형은 위 그래프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X축이 시간대입니다. Y축은 혈중 농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마도파정 속방형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마도파 HBS 캡슐 서방형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띠 구간이 약속 지속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파의 경우 파란색 띠 구간이 아래쪽으로 훨씬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고 파병이 진행될수록 파란색 띠 구간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띠 구간 위로 약물 농도가 올라가면 이상운동, 아래로 내려오면 5%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보도파 속방형 서방형 그래프 비드 2014년 5월 4일 약물 그래프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추정치이고 정확하지 않기에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나하나 유추해가며 억지 궤변이라도 만들어가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나을 듯 하더군요. 보통 약을 복용하게 되면 바로 약효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파병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 약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보도파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몸이 흔들린다던가 하는 이상운동을 느끼십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 편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두 약 복용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약 작용 또는 반응입니다. 그래프는 마도파 제조업체에서 밝힌 마도파정 100에 25mg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이거와 마도파 HBS 캡슐 100에 25mg 빨간색 그래프의 약 작용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 X축이 단계별 시간이고 세로축 Y축이 혈중 농도입니다. 속방형인 마도파정 100에 25 파란색을 보시면 약 복용 후 1시간 만에 최고 농도인 1.0에 도달하고 서방형인 마도파 HBS 캡슐 100에 25 빨간색을 보시면 약 복용 후 2시간 만에 농도 0.6 근처에 도달합니다. 농도 0.3에서 0.6 근처의 파란띠 구간이 실제 약효가 나타나는 유효 구간이고 농도 0.3 이하 즉 파란띠 구간 아래는 약을 복용해도 실제 효과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간입니다. 파란띠 구간의 아래 선이 소위 문턱이라 불리는 임계점입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야 약효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농도 0.6 이상, 즉 파란띠 구간 위는 약이 과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 몸이 흔들린다던가 하는 이상운동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고려하셔야 할 것이 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과한 상태에서는 도파민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완충 창고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신경세포에서 이를 저장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쉽게 이상운동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서히 이 신경세포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저장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나중에 방출하는 양도 줄게 되어 점점 약효 시간이 짧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초파 환우의 경우 도파민을 저장할 수 있는 신경세포 수가 많기 때문에 완충작용이 좋아 적은 양의 약을 복용하고도
오래오래 약효를 지속할 수 있지만 중기 또는 후기로 갈수록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약효가 짧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마도파정 100에25 작은 파란색, 마도파 HBS 캡슐 100에 25 작은 빨간색의 약 작용 그래프를 응용하여 시네매트 250에 25 큰 파란색, 또 시네매트 CR 200에 50 큰 빨간색을 유추한 것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속방형익 마도파정 100에 25 파란색과 시네매트 250에 25 큰 파란색을 보시면 약 복용 후 1시간 만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고 서방형인 마도파 HBS 캡슐 100에 25 빨간색과 시네매트 CR 200에 50 큰 빨간색을 보시면 약 복용 후 2시간 만에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그래프 설명을 위해 편의상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 내 모든 데이터는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동일 그룹 내 약이라고 하더라도 특성이 다 다르고 동작 데이터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각 약의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그룹 시네매트 100에 25mg, 퍼킨 100에 25mg, 마도파 100에 25mg. B그룹 시네매트 250에 25mg, 퍼킨 250에 25mg. C그룹 마도파 HBS 캡슐 100에 25mg, 시네매트 CR 200에 50mg, 2분의 1정. D그룹 시네매트 CR 200에 50mg 1정, 레보다 서방정 200에 50mg 1정. A그룹은 약 복용 후 30분 약효 발현, 1시간 후 최고 농도 도달, 3시간 후 약효 오프. B그룹은 약 복용 후 30분 약효 발현, 1시간 후 최고 농도 도달, 4시간 후 약효 오프. C그룹은 약 복용 후 1시간 후 약효 발현, 2시간 후 최고 농도 도달, 5시간 후 약효 오프. D그룹은 약 복용 후 1시간 후 약효 발현, 2시간 후 최고 농도 도달, 6시간 후 약효 오프. 앞서 말씀드린 신경세포의 도파민 저장 및 방출 능력, 유추한 그래프의 부정확한 데이터 정보 등으로 인해 실제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연제 약물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진짜 엉터리입니다. 제조사에서 밝힌 것도 아니고 제가 유추해서 만들어낸 가짜 약물 그래프입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가짜라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보라색 그래프가 가짜로 만든 효연제 약물 그래프입니다. 세 가지 위험 요소와 최적의 약 복용 방법 공부하기. 비두 2015년 5월 23일. 어느 분께서 퍼킨정 100에 25 2정씩 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신다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저희가 약 복용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위험 요소와 최적의 약 복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퍼킨정 100에 25와 시네매트정 100에 25는 상표만 다른 동일한 약이어서 여기서는 시네매트정 100에 25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시네매트 100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시네매트정 100에 25에서 앞에 100이 레보도파 100mg을 의미하고 뒤에 25가 카비도파 25mg을 의미합니다. 퍼킨정 100에 25 2정을 2시간 간격으로 하루 몇 번 복용하시는지 언급이 없으셔서 하루 8회에서 10회 정도로 가정해 봤습니다. 아래에 1600mg, 가로 안에 400mg에서 1600mg이 하루 레보도파양이고 400mg이 하루 카비도파양입니다. 시네매트 102정씩 8번일 경우에는 1600mg이고 카비도파가 400mg입니다. 시네매트 102정씩 9번일 경우에는 1800mg에 450mg, 시네매트 102정을 10번 복용할 경우 2000mg, 카비도파 500mg입니다. 이렇게 복용하고 계시다고 가정할 경우 여기서 세 가지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복용 간격, 둘째, 하루 최대 레보도파 양, 셋째, 하루 최대 카비도파 양입니다. 첫 번째로 복용 간격의 경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규정은 없지만 약효 도달 시간 및 반감기 90분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최소 2시간 30분 내지 3시간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스타레보 설명서에는 정확하게 3시간 간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용 간격은 최소 3시간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언급에서 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신다고 했으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복용 간격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 최대 레보도파 양의 경우 문헌에 따라 다른데 1500mg에서 2000mg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스타레보 설명서에는 콤탄 즉 엔타카폰과 같이 복용 시 하루 최대 레보도파 양을 1200mg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 몇 번 복용하시는지 언급이 없으셔서 하루 8회에서 10회 정도로 가정했을 때 하루 레보도파 1600mg에서 2000mg로 거의 최대치이거나 초과 상향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논점의 대상인 하루 최대 카비도파 양입니다. 다음은 공부하기 시리즈 카비도파 공부하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카비도파 없이 레보도파만 단독 복용하면 약 80% 이상에서 식욕부진, 오심, 구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레보도파만 단독 복용하면 말초에서 카테콜라민이 생성이 증가되어 빈맥, 심실성, 기회 수축 등 다양한 심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비도파와 레보도파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빈도가 20% 이하로 낮아져서 더 많은 양의 레보도파 처방이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심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카비도파는 말초신경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대사되는 것을 억제하여 이러한 레보도파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억제된 레보도파가 뇌의 중추신경으로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카비도파가 없었다면 매번 레보도파를 복용할 때마다 최소한 80% 이상은 오심, 구토로 고생했을 것이고 현재보다 2배 이상의 레보도파를 복용했을지도 모르며 그로 인해 불수이나 이상운동과 같은 레보도파 부작용이 훨씬 심해졌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카비도파의 고마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카비도파는 하루 70mg에서 200mg 사이에서 최적의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00mg 근방에서 포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루 70mg에서 100mg이 최적의 복용량이고 200mg까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200mg 이상은 복용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카비도파 하루 200mg 이상은 효과 대신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200mg을 최대 복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레보 설명서에는 하루 최대 레보도파 양을 1200mg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카비도파의 하루 최대 복용량은 300mg입니다. 카비도파의 복용량을 늘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레보도파 복용량이 더 많이 필요한 고참 한우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 고용량 시네메트 250에 25입니다. 그래서 시네메트 100 2정을 8번 먹는 경우 1600mg인데요. 하루 복용량이 하루에 카비도파가 400mg입니다. 대신 고용량 시네메트 250mg 1정을 6회 먹게 되면은 250mg에 6번이기 때문에 1500mg이고 카비도파는 150mg이 됩니다. 이렇게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네메트 102정씩 8번 그러면 1600mg이고 카비도파가 하루 400mg인데요. 고용량 시네메트 250mg 1정을 6번 먹게 되면 1500mg이고 카비도파가 150mg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시네메트 102정을 8번 드시는 것보다는 고용량 시네메트 250mg 1정 6번을 드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 보입니다. 즉 위의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가장 적합한 처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네메트 102정씩 8번이면 1600mg에 카비도파 400mg이고 스타레보 150mg 1정씩 6번이면 150mg 6번이기 때문에 900mg이고 카비도파 225mg이 됩니다. 스타레보를 복용하시는 경우 고용량 스타레보를 지원하지 않지만 일반 레보도파에 비해 약효가 30% 정도 강하고 약 지속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길기 때문에 스타레보 150mg 1정씩 6번일 경우에는 하루 900mg이고 카비도파 225mg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용하시는 것이 효과는 비슷하면서 위의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최대한 억제된 최적의 처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운동합병증 1편 비드 2014년 5월 17일 아마도 허니문 기간이란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파병 초기에 약효가 비교적 잘 듣는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1년에서 2년 또는 2년에서 3년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통상 3년에서 5년을 허니문 기간으로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 허니문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같은 양을 먹거나 복용량을 늘려도 약효 발현 시간이 짧아지는 약효 소진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 즉 1회 복용으로 5시간에서 6시간 유지되던 약효가 3시간에서 4시간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때가 허니문 기간의 끝이라고 합니다. 약효 소진 증상의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즉 도파민 신경세포 자체의 퇴행, 도파민 저장 용적의 감소, 인위적인 약제 투여에 의한 불규칙한 자극, 스냅스 후 수용체 감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운동합병증 부작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약물의 혈중 농도가 불규칙해지며 약효가 떨어지면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운동 동요 부작용과 사지가 꼬이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이상 운동 부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운동 동요 부작용으로는 웨어링 오프, 서든 오프, 딜레이 온 프리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운동 합병증 부작용 중 하나가 의지와 상관없이 팔다리를 흔드는 이상 운동 부작용입니다. 파크 도스 디스케니시어스, 다이피직 디스케니시어스, 오프 스테이트 디스토니시어스 등이 주요 이상 운동 부작용입니다. 운동 합병증 부작용은 레보도파 복용 후 빠르면 1년에서 2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5년 정도 되면 약 50%에서 나타나고 10년 정도 되면 80%에서 운동 동요 부작용이 나타나고 95%에서 이상 운동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레보도파 복용 시 조사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효연제만 복용할 경우 또는 효연제와 레보도파를 병용해서 복용할 경우 운동합병증 부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1그룹 하루 레보도파 평균 750mg, 2그룹 하루 효연제 리퀴 평균 16mg, 6개월에는 9mg, 1년에는 12mg, 3그룹 효연제 리퀴 평균 12mg 추정, 거기에 레보도파 평균 425mg를 더했습니다. 1그룹은 하루 평균 레보도파 750mg 복용한 레보도파 그룹 한우들이고 2그룹은 하루 평균 리퀴 16mg을 복용한 효현제 그룹 한우들입니다. 평균 6개월 후에 9mg, 12개월 후에 12mg에 도달했습니다. 3그룹은 리퀴를 복용하다가 보조제로 레보도파를 추가한 경우로서 리퀴의 양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하루 평균 12mg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평균 레보도파 425mg을 추가한 효현제에다 레보도파를 더한 그룹입니다. 5년 후 결과를 보면 1그룹 레보도파 그룹은 45%에서 54%의 운동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했고 2그룹 효연제 그룹의 경우 20%에서 25% 정도 운동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그룹 효연제와 레보도파를 복용한 그룹은 실제 수치는 1그룹에 가까웠지만 여러가지 오류를 수정하고 조정한 최종 판정은 2그룹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충 설명하면 리퀴 20%가 미라펙스 25%에 비해 부작용이 덜 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에서 45대 25에 54로 계산하시면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치료 효과입니다. 치료 효과는 1그룹 레보도파 그룹에서 3그룹 효연제와 레보도파 그룹에서 우수하게 나타났고 2그룹 효연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치료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보도파만으로 10년 이상 계속 치료받은 케이스가 20% 정도인 것에 비해 효연제로 10년 이상 계속 치료받은 케이스는 0%라고 합니다. 이 결과로 본다면 아주 초기에 2그룹 효연제 그룹처럼 효연제로 치료를 하다가 3그룹 효연제와 레보도파 그룹처럼 레보도파를 보조제로 추가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운동 합병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레보도파를 보조제로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상 상태의 80에서 90% 정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제 생각에는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때 몸의 반응이 좋아서 꼭 레보도파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당연히 효연제로만 쭉 가시는 것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보도파 하루 350mg 이하 복용 시에는 운동 합병증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레보도파 하루 380mg 이상 복용부터 운동 합병증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약 용량은 몸무게와 나이 등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는 절대치가 아니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효연제만 복용해도 5년 후에 20에서 25%에서 운동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앞선 연구 결과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레보도파 하루 350mg 이하 복용 시에 2그룹 효연제 그룹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은 레보도파를 복용하다가 효연제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지만 종합적으로 유추해보면 레보도파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3그룹과 유사하거나 3그룹과 1그룹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해보면 5년 후 운동합병증 부작용 발생률의 경우 2그룹 20에서 25%, 3그룹 25%에서 30% 추정치, 1그룹 45%에서 54%이고 치료 효과는 차례대로 2그룹, 3그룹, 1그룹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과 운동합병증 2편 비두 2014년 5월 23일 1편의 연구 결과 내용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먼저 허니문 기간 3년에서 5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레보도파 복용 후 1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년 후 1그룹의 경우 45%에서 54% 운동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했고 2그룹은 20에서 25%에서 운동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2그룹의 20에서 25%는 레보도파 복용 없이도 허니문 기간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둘째, 그러면 허니문 기간에는 운동 동요 부작용과 이상 운동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나요? 제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즉 약이 과다할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이상 운동 현상은 허니문 기간에도 나타납니다. 셋째, 2그룹과 3그룹의 수치가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결과에 따라 유추해보면 10년 뒤 3그룹의 이상 운동 부작용 비율은 50에서 60% 정도인데 실제 주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환우들이 운동 동요 부작용과 이상 운동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이 점점 더 지랄 같아져서 약이 조금만 부족해도 오프를 느끼고 약이 조금만 과해도 몸이 흔들리는 이상 운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그동안 수많이 겪은 오프나 이상 운동과 다르게 깊은 오프나 진보된 이상 운동 때문에 조금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상당히 심한 경우의 이상 운동 부작용은 아주 일부 환우들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프나 이상 운동은 허니문이 끝나고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기보다 약 복용 처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며 허니문 기간 중에 못 느끼는 것은 신경세포의 도파민 저장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세포의 도파민 저장 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경우 본격적으로 오프나 이상 운동을 느끼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 부르며 신경세포의 도파민 저장 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져 자동 조절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약을 잘 조절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용량이나 복용시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약 과다에 따르는 이상 운동과 약 부족에 따르는 오프 사이에서 무지 어려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약효 소진 증상의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즉 도파민 신경세포 자체의 퇴행, 도파민 저장 용적의 감소, 인위적인 약제 투여에 의한 불규칙한 자극, 시냅스 후수용체 감소 등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파민 신경세포 개체수의 자연 감소입니다. 파병이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약을 복용하더라도 자연 감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다음이 약물 투여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불규칙한 자극, 도파민 신경세포의 저장 용적 및 능력 감소, 시냅스 후 수용체 감소 등으로 인해 도파민이 과할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공급해주는 자동 조절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즉, 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자동 조절 기능의 상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X축은 시간축입니다. Y축은 도파민 농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림이 바로 파란색의 네모 박스입니다. 도파민이 유효하게 동작하는 범위로서 아래 선은 최소 약효가 발휘되는 문턱, 즉 임계점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야 약효가 나타나는 기준선입니다. 파란색 네모 박스의 윗선은 약효의 최대치이고 이 이상은 과다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네모 박스가 실제 과다로 생각되는 영역이고 신경세포의 저장 능력이 클 경우 문제는 없지만 저장 능력이 감소할 경우 넘치는 부분이 몸을 좌우로 흔든다든가 하는 이상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 복용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이상 운동이 나타나서 일정 시간 지속되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약을 조금만 줄여주면 이상 운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좌측의 파란색 그래프가 A그룹, 시네메트 100, 퍼킨 100, 마도파 100 약물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조사에서 공개한 마도파 100의 정확한 동작 그래프입니다. 약 복용 후 1시간 후에 최대치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때부터 감소하여 반감기인 1시간 30분 후 절반 농도로 떨어집니다. 실제 약 복용 후 3시간이 지나면 치료 효과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초파 환우분들의 경우 5시간에서 6시간씩 이어지는 이유는 도파민 저장 기능이 충분히 좋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빨간색 그래프가 C그룹, 마도파 HBS 100, 시네메트 CR 200, 2분의 1정, 레보다 소방정 200, 2분의 1정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도 제조사에서 공개한 마도파 HBS 서방형 캡슐의 정확한 동작 그래프입니다. 약 복용 후 2시간 후에 최대치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약 복용 후 5시간이 지나면 치료 효과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서방형은 속방형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낮아 20에서 30% 증량이 필요하고 복용 후 약효까지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가급적 서방형 레보도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측의 보라색 그래프는 G그룹, 리키피디 미라펙스 서방정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가짜입니다. 효현제 그래프도 필요하시다고 해서 여러가지 특성을 추측해서 제가 만든 가짜 그래프입니다. 24시간 지속형이어서 꼬리가 길게 24시간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의 네모 박스가 약 유효 구간이며 환우에 따라 구간이 모두 다릅니다. 위 그래프는 진입기 환우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보도파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모박스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약 가다 구간인 노란색 네모박스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약 복용량을 줄이던가 서방형 레보도파 또는 효연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성류 이서진 밤나무 밑 발길 멈추는 사람들 독차지한 사랑이 부러워 가만히 살펴보았지. 바람 부는 날 몸짓을 부풀리며 툭 터뜨리는 걸 보았어. 그늘지운 달빛에 이끌린 빨갛게 타고 있는 속내 입술이 불빛되어 저절로 삐쭉 내밀어졌지. 가시도다 입으로 가려보아도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한낮 삼키지 못해 입안 가득 채우다 북받치는 서러움을 담장에 기대어 마음껏 토해냈어.